버크셔 1966년 편. 이 게임 생각보다 어렵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 뭔지 아세요? 작년에 잘했으니까 올해도 비슷하겠지. 하지만 시장은 꾸준하고 예측한 존재가 아닙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미스터 마켓은 아주 예측 불가능한 조울증이 있는 존재이죠. 작년에 잘했어. 그럼 이번엔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 오늘은 1966년. 버핏이 그 현실을 다시 한번 체감한 해입니다. 1965년이 싸게 샀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였다면 1966년은 이 게임 생각보다 어렵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1966년은 성공담이 아니라 버크셔가 훗날 자본 배분 회사로 변해가기 전 의사결정의 기초 체력이 쌓인 해입니다. 자,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버핏은 늘 감정보다 숫자를 먼저 봅니다. 1966년 버크셔의 이익률은 마이너스 3.4%, S&P 배당 포함 시장 이익률은 마이너스 11.7%. 1966년 버크셔 매출은 약 4,940만 달러.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이죠. 하지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 매출은 비슷하지만 제품 믹스는 크게 바뀌었다. 즉, 숫자는 같아 보여도 사업의 난이도는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합성 섬유는 줄고, 홈 패브릭은 늘었고, 박스룸, 직기 기반 생산 단위, 공정 중심 디비전, 은 소폭 증가, 킹 필립, D 특정 제품 슬래시 라인 중심 디비전은 감소.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1966년 후반, 시장은 빠르게 우울해집니다. 수입 직물이 늘고, 트렌드는 바뀌고, 일부 원단은 과잉 생산에 들어가며 가격 경쟁이 심해집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온다. 사이클 산업의 본질이죠. 여기서 버핏의 선택이 나옵니다. 1966년 10월 재고 증가를 막기 위해 뉴베드퍼드의 박스룸과 합성 섬유 공장을 일주일간 셧다운합니다. 이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회사는 시장 안 좋을수록 더 만들어서 매출을 방어하려 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반대로 갑니다. 재고는 팔리지 않은 이익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현금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출보다 재고를 먼저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으면 추가 감산도 필요할 수 있다. 1966년의 키워드는 성장이 아니라 버티는 기술입니다. 그렇다고 버핏이 손 놓고 버티기만 한 건 아닙니다. 홈 패브릭 부문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기존 제품의 활용도를 높였고 지난 1년간 개발 비용도 늘렸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가격과 물량이 더 안정적인 제품. 여기서 버핏의 사고방식이 보입니다. 사이클 산업에서 안정성 자체가 경쟁력이라는 생각. 타이밍이 아니라 포지션을 바꾸는 전략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변화를 줍니다. 1966년 초 텍스타일 노동조합과 3년짜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재협상 조항 없이요. 의미는 단순합니다. 비용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매출이 흔들릴 때 비용까지 출렁이면 회사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설비 투자도 이어집니다. 약 97만 달러를 투입해 원가 절감, 품질 개선, 제조 유연성을 노립니다. 버핏의 표현은 늘 현실적입니다.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올리고 유연하게 만든다. 꿈이 아니라 실행 중심의 언어죠. 그리고 남아있던 유휴 자산도 정리합니다. 버크셔는 이 시점부터 조금씩 가볍고 단단한 회사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세금. 1966년을 끝으로 과거의 세금 2월 혜택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이익에는 실질적인 세금이 붙게 됩니다. 즉, 세금 덕분에 좋아 보이던 구간이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체력만 남습니다. 여기서 버핏은 1960년부터 1966년까지 6년을 한 번에 돌아봅니다. 텍스타일 같은 사이클 산업은 이익의 기간 뒤에 손실의 기간이 반복된다는 것. 그리고 숫자를 공개합니다. 1960년 순자산 약 3,798만 달러, 1966년엔 약 2,949만 달러, 약 22% 감소.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회복됐다면서 왜 순자산은 줄었을까?
버핏의 답은 명확합니다. 자사주 매입입니다.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약 60만 주를 매입했고 발행 주식 수는 약 37% 줄었습니다. 회사는 작아졌지만 주당 몫은 커졌습니다. 1966년 주당 순자산은 28달러 99센트, 1960년엔 23달러 37센트. 여기서부터 회사 규모보다 주당 가치가 중심이 됩니다. 이제 레터에서 가장 버핏다운 부분입니다. 재무 상태의 유지. 1966년 기준 운전자본은 약 2,315만 달러. 주당 기준으로 보면 1960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현금에 집착할까요? 사이클 산업이고 전쟁 세금 경기 둔화 같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인수 기회를 찾고 있다. 문제는 그때 시장에선 인수 자금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버핏은 결론을 내립니다. 기회는 스스로 현금을 들고 있을 때만 잡을 수 있다. 이게 버핏의 기회 대기 자금 철학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한 문장. 운전자본의 일부를 시장성 보통주에 중간 투자할 계획이다. 이거는 단순한 운용이 아닙니다. 텍스타일만으로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기 어렵다는 인식의 시작입니다. 1966년은 그래서 버크셔가 섬유회사에서 자본 배분 회사로 방향을 잡기 시작한 해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주당 10센트 배당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단서를 붙입니다. 재무 체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버핏의 모든 판단은 결국 이 한 단어로 모입니다. 생존, 살아남아야 기회가 오니까요. 오늘의 교훈은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사이클 산업에서는 매출보다 재고가 먼저다. 둘째, 숫자는 항상 정상화해서 봐야 한다. 셋째, 사업이 흔들릴수록 자본 배분이 회사를 바꾼다. 1966년에 버핏은 대박을 만든 게 아니라 질 수 없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 1967년에서는 이 조용한 준비들이 조금 더 버핏답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질문은 이겁니다.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는 시기에도 자본 배분으로 승부를 바꿀 수 있을까? 구독해 두시면 1965년의 질문이 1966년의 준비를 거쳐 1967년의 다음 수로 이어지는 흐름을 한 번에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투자할 때 사업의 실적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뭘 확인하시나요? 재고, 부채, 현금, 아니면 경영진의 행동? 다음 편에서 그 답을 버핏식으로 더 선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